1,000원 안팎의 음료를 파는 중국 회사가 매장 수 기준으로 맥도날드를 넘어섰습니다. 맥도날드는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45,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세계 외식업의 상징 같은 브랜드죠. 그런데 그 위에 올라선 건 햄버거 회사도 커피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아이스크림차 음료 프랜차이즈 미쇠빙청이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매장 수는 약 6만 개. 숫자만 보면 더 놀라운 성공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무엇을 팔아서 커졌느냐입니다. 정말 음료를 잘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오늘은 미쇠빙청이 어떻게 세계 최대가 됐는지 그 구조를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7년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허난에서 올라온 20대 초반의 장홍차오. 그는 대학을 다니며 할머니에게 3,000위안을 빌려 정저우 거리에서 작은 빙수 노점을 엽니다. 하지만 출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개의 점포를 연달아 접었고 다른 도시로 가서 탕후루 장사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하는데요.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그는 최소 6차례 이전과 철거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벼랑 끝이었죠. 그런데 장홍차오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중 소비 시장에는 브랜드 음료를 원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에게 파는 것. 그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철학이 폭발한 건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1위안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내놨고 이 제품은 미쉐빙청을 대표하는 첫 히트 상품이 됩니다. 이후 이 모델을 바탕으로 가맹 확장도 본격화되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초기의 실패가 싸게 팔아야 산다는 철학을 만들었다면 그 철학을 전국 단위로 복제할 수 있게 만든 건 이후 구축한 생산 물류 인프라였습니다. 미쉐빙청은 2012년 중앙집중형 공장을 세우고 2014년부터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즉 한두 개 매장에서 통하던 가격 전략을 수천 개 점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기반을 이때부터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지점부터 미쉐빙청은 단순한 음료 브랜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가맹점은 앞에서 음료를 팔고 본사는 뒤에서 원재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식이죠. 전통적인 로열티 프랜차이즈라기보다 거대한 유통망에 더 닮아 있습니다. 미쉐빙청은 가맹비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가맹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은 전체 매출의 2.4%에 불과했고요. 반대로 가맹점에 파는 상품과 장비 매출은 전체의 97.6%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미쉐는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물류까지 핵심 단계를 직접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비슷한 가격과 품질로 같은 모델을 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회사는 27개 창고와 광범위한 냉장 물류망을 통해 중국 본토 90% 이상 지역에 12시간 안팎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정확히 읽는 건데요. 본사 상품 장비 판매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30% 수준입니다. 80%대 맞이는 가맹 및 관련 서비스 항목에 붙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 쪽은 초고마진 장사라기보다 대량 조달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진하면은 본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장 때 투자자들이 본 것도 단순한 밀크티 브랜드가 아니라 공급망이었습니다. 홍콩 공개청 약 5,258배, 첫날 종가도 공모가 대비 약 43% 올랐습니다. 점포가 늘수록 본사가 파는 재료와 장비도 늘어나는 구조에 시장이 높게 평가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점포가 수만 개로 불어나면 본사가 현장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홍콩에선 2025년 샤틴의 한 소매점 냉동 디저트 샘플이 위생 기준을 넘긴 사례가 나왔고요. 베트남에선 가격 정책을 둘러싼 점주 반발도 나왔습니다. 미쉐의 강점인 구조가 동시에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2025년 상반기부터 미쉐의 해외 매장에선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4년 4,895개였던 해외 점포 수가 2025년 4,733개로 줄어든 건데요. 연말엔 이 숫자가 4,467개까지 더 내려갑니다. 이건 적어도 해외에선 예전처럼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확장보다 효율과 정비를 함께 봐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죠. 반대로 중국 안에선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말 중국 본토 매장은 48,281개, 연말엔 55,356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쉐는 전체 성장이 멈춘 회사가 아니라 중국 내 확장으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해외에선 속도를 조절하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여전히 거의 전부를 가맹으로 굴립니다. 전체 53,014개 점포 가운데 직영점은 18개 뿐이었죠. 본사 역시 직영점은 운영 노하우를 점검하고 브랜드를 보강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하고요. 몸집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까지 커졌지만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가맹점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미쉐 앞에 놓인 건 낭만적인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꽤 현실적인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직영을 크게 늘리자니 자본과 운영 부담이 커지고 가맹 지원을 더 강화하자니 기존 공급망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가면은 해외에선 점포 수보다 점포 효율을 먼저 챙겨야 하니까요. 예전 같은 속도전은 더 어려워집니다. 회사 스스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선 기존 점포 운영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다까지 말하면 조금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해외 점포는 줄었어도 2025년 상반기 매출은 148.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늘었고 순이익도 27.18억 위안으로 44.1% 증가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해외 조정의 시작이지 전체 붕괴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만 놓고 보면 미쉐빙청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에도 백다방, 메가커피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촘촘하게 깔려있죠. 미쉐빙청의 한국 진출은 단순히 중국 브랜드 하나가 들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매장 운영 효율로 버티는 기존 저가 프랜차이즈와 공장과 물류망까지 직접 굴리는 공급망형 브랜드가 같은 시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전국 가맹 확장에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2022년 중앙대 앞 흑석동에서 1호점을 열고 먼저 대학가 상권에서 반응을 보기 시작했죠. 이후에도 한국에선 무작정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 조심스럽게 존재감을 넓혀왔고요. 한국은 당장 크게 돈을 뽑아내는 시장이라기보다 이 모델이 한국 소비자에게도 통하는지 시험해보는 무대에 더 가깝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통했던 초저가 전략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먹힐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변수에 부딪힐지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쉐가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방식이죠. 이 브랜드가 특별한 건 광고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비보다 캐릭터와 밈을 더 잘 활용한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선 스노우킹 캐릭터와 테마송이 바이럴을 탔고 한국에서도 대형 스타 마케팅보다 오픈 이벤트, 인증샷, 굿즈 같은 참여형 방식이 먼저 눈에 띕니다. 싸게 파는 브랜드이면서도 사람들 머릿속엔 눈사람 캐릭터로 남는다는 점, 이것도 미쉐가 확장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소비자 반응만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 브랜드는 충분히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손님이 많이 오는 것과 점주가 오래 버티는 것이 항상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한국은 미쉐빙청에게 단순한 해외 매장 몇 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동북아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상징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미쉐빙청의 승부는 얼마나 더 많이 여느냐가 아니라 이 거대한 가맹망을 얼마나 덜 흔들리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미 신호는 나왔습니다. 해외 매장은 줄고 있고 회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확장보다 운영 최적화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 매장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성장이 멈춘 건 아니지만 해외에선 이제 속도전보다 효율전이 시작된 거죠. 문제는 본사의 우선순위입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도 가맹점 수익성 개선보다 공급망 확대에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당장 거대한 시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구조가 한국에서도 통하는지 시험해볼 상징적인 무대가 될 수는 있는데요. 만약 통하면 미쉐는 동북에서도 같은 모델을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갈등이 터지면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미쉐는 상장 후 3년 안에 해외 사업 일부를 따로 떼어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출점 경쟁보다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볼 때 메뉴판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약서인데요. 누구에게서 재료를 사야 하는지, 가격은 누가 정하는지, 정책이 바뀔 때 얼마나 빨리 통보받는지, 그 몇 줄이 향후 3년 수익을 가를 수 있습니다. 미쉐빙청은 분명 대단한 회사입니다. 누군가는 이 브랜드를 보면서 초저가로 세계를 뒤흔든 성공 신화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소비자가 보는 브랜드와 점주가 겪는 브랜드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간판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가성비 좋은 한 잔이고 누군가에게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계약 조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건 얼마나 싸게 파느냐보다 그 이익과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뉘느냐입니다. 미쉐빙청이 한국에서도 단순히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 오래 버티는 브랜드가 될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쉐빙청은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할 것 같은지 아니면 한국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